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픽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극장가를 찾았죠. 전편 인사이드 아웃이 개봉한 지 9년 만입니다. 영화관 상영시간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가릴 거 없이 전부 인사이드 아웃 2로 쫙 깔려 있더라고요. 이 쿵푸 팬더 4가 개봉했을 때도 이렇진 않았는데 이렇게 촘촘한 시간표는 범죄도시 4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사이드 아웃 1편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대적인 흥행 성공을 거뒀고 그로 인한 후광 효과, 또 전체 관람과 애니메이션의 가족 관객 동원력 등을 고려해서 이런 촘촘한 상영 시간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직 미소지기로서 알바들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디즈니나 픽사 애니메이션이 개봉하는 날은 와 진짜 극장가가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알바들 허리 뽑혀요. 왜냐면은 아이들 앉은 키 높여주는 방석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정리하고 다시 보관함에다가 옮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보관함으로 옮기는 게 무의미한 게 무슨 대형마트 시식코너처럼 음식을 올리자마자 사라지잖아요. 방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함에다 놓자마자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터보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어요. 그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터보란 이름의 달팽이가 레이싱을 벌이는 내용인데 되게 귀여운 설정이죠. 그 애니메이션이 나름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개봉했을 때 앉은 키 높여주는 방석을 보관함에다가 갖다 놓자마자 사라지니까 그냥 저희가 그 터보 상영관 앞에다가 비닐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옮겨놨어요. 방석들을.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부모님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도 방석 보관함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게 방석을 가져갈 수 있어서 서로서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위생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 아빠 빨리 들어가자 영화 시작한다. 아직 영화 시작하려면 10분이나 넘게 남았는데 아이들은 빨리 들어가자고 보채지, 줄은 엄청 길지, 애들 또 먹는다고 하면서 흘리지. 이러니까 부모님은 무슨 이 방석이 깨끗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터보가 대대적으로 흥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그때의 진짜 대혼란 파티가 기억에 남아있는데 인사이드 아웃 2는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터보 하니까 또 생각나는 썰이 제 미소지기 할 때입니다. 저희 점장님이 되게 좀 차가우신 분이었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이셨는데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데 영화관에는 두 부류의 정직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점장님처럼 되게 좀 차갑게 알바생들을 대하는 정직원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대를 한다거나 알바생들을 얕잡아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알바생들이 일해봤자 솔직히 얼마나 길게 일하겠어요. 정말 소수만 몇 개월, 또 길게는 몇 년씩 일하지 대부분은 단기간으로 치고 빠지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랑 정 주고 마음 주고 친해져 봤자 뭐하나 이런 마음에 정말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되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형, 언니, 누나, 오빠 이런 관계로 지냈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점장님은 그 반대 케이스였던 거죠. 어느 날 이제 주말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이제 터보 상영관에서 나온 방석 시트를 하나를 안고 보관함에다가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빠 여기 5관 2열 3, 4 그래요 맞아요 이제 우리 영화 보러 가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하고 딱 보니까 점장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점장님 옆에는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분이 있고 그 두 성인 사이에는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딱 보아하니까 주말에 이제 엄마가 일하는 극장에
가족이 나들이 아닌 나들이를 온 거죠. 거기서 이제 점장님은 이제 엄마 모먼트가 나왔던 거죠. 그걸 보면서 내심 좀 안쓰럽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차갑게만 느껴졌던 점장님인데 역시 자기 아이 앞에서는 영락없는 엄마구나라는 생각과 같이 극장 나들이를 하고 싶을 텐데 이 직업의 특성상 주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남편이랑 애만 상영관으로 보내는구나. 참 씁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점장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이미지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서 있던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오관 문 앞에 쓰게 된 거예요. 서면서 이제 여기 2열 3, 4 이렇게 앉으면 돼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빵이야 이러고 있어요. 막 엄마 아빠를 상대로 막 쌍권총을 쏘고 있어요. 그 아이랑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뭐 귀엽잖아요. 애가 그렇게 뛰어노는 게. 그래서 제가 흐뭇하게 딱 지켜본 걸 점장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점장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아들한테 저 형한테도 총 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애가 그 엄마 말을 듣자마자 바로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때 점장님 표정이 야, 뭘 반응해. 총 쏘잖아 엄마. 반응 안 해? 딱 이런 표정이에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조카랑 놀아준다고 생각하자 하고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으악 하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약간 쓰러지는 모션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애랑 놀아주는 건데 뭐 어떠냐 라고 생각하자마자 점장님이 재밌어요? 또 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그때는 고삐 풀려가지고 쌍권총이 아니라 어디서 헤비머신건을 들고 오더니 두다다다다다 하고 저한테 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점장님 표정은 뭐해? 리액션 해? 안 해? 하라고 임마 아빠 저러더만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영화관 바닥에 굴렀습니다 제가. 예. 사회생활의 쓴맛을 그때 처음 봤어요. 와 그때는 뭐 조카랑 놀아주네 마네 이런 마인드는 다 없고 굴욕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최저시급 그때 한 5,000원쯤이었을 때니까 그래도 거긴 최저시급 한 6,000원 줬거든요. 내가 한 시간에 6,000원 벌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는 더욱더 잔혹한 사회가 날 기다리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일어났죠. 일어나니까 이미 점장님네 가족은 상영관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예. 그래놓고 그 점장님이 와가지고 아유 롤린스 씨 아까 참 고마웠어. 아유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아유 내가 미안해 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씁쓸하게 끝났네요. 잡설이 길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봄남봄 7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고질라 -1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고질라 -1은 2023년 일본에서 개봉한 고질라 시리즈 30번째 실사 영화입니다. 고질라 탄생 70주년 기념작이라고 하네요. 흥행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작년 일본에서 극장 개봉한 영화 중에 650억 원 정도를 벌어들여서 흥행 1위를 달성했습니다. 북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이거보다 높습니다. 원래는 일주일만 개봉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상영 기간을 8주 연장해서 총 9주 동안 상영해 77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일본 내에 권위가 꽤나 높다고 알려진 영화 시상식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각본상, 최우수 여우조연상 등 총 8관왕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최우수를 붙이는 이유는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은 일단 후보에만 오르면 우수상 칭호를 준대요. 지상파 연말 시상식도 아니고 근본이 좀 아닙니다. 예. 96회 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시각효과상도 수상했습니다. 근데 수상도 수상인데 이 경쟁작들하고 제작비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후보에 오른 다른 작품들 몇 면을 살펴보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나폴레옹 그리고 2014년에 할리우드판 고질라를 연출했던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크리에이터까지
면면이 아주 화려하고 이름만 딱 들어도 블록버스터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제작비는 알려지기로는 한화로 무려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고질라 마이너스 원의 제작비는 대략 150억 원 수준입니다. 20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의 의의가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수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6월에 깜짝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나름의 화제작들은 공개 전에 넷플릭스 코리아가 홍보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홍보의 히읗도 버리지 않았었죠. 이 배경 혹은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된 연상호 감독의 기생수 더 그레이의 원작 만화 기생수의 일본 실사판 영화 기생수 파트 1, 2를 연출한 야마자키 타카시 감독이 연출, 각본, 그리고 시각 효과를 맡았습니다. 출연 배우로는 주인공 시키시마 역의 카미키 류노스케, 오오이시 노리코 역의 하마베 미나미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접하진 않아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좀 생소한 배우들이었어요. 거의 다. 이 중에 제가 아는 배우가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무려 천만 배우예요. 범죄도시 3에서 야쿠자 보스의 해결사인 리키 역할 맡은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느 가족, 괴물에 출연했던 안도 사쿠라 배우입니다. 특히 어느 가족에서 안도 사쿠라의 연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강렬했습니다. 참고로 안도 사쿠라 배우는 마이너스1으로 일본 아카데미 아까 언급한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불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괴물로 최우수 여우주연상까지 동시에 수상했어요. 근데 축하드릴 만한 일이긴 한데 괴물에서 안도 사쿠라가 주연이라고 볼 수 있나요? 포스터에 등장하는 2 남자 아이 빼고는 전부 다 조연이 아닌가 싶긴 한데 괴물 초반에는 좀 극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인 것 같은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봤을 때 괴물은 시놉시스마저 읽으면 안 될 정도로 작은 내용 하나하나가 극을 감상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건 마치 저에게 있어서는 기생충으로 조여정 배우가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받은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극을 이끌어 나가거나 혹은 극이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동력을 제공하는 캐릭터를 맡은 배우가 주연 배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자는 대부분의 그냥 말 그대로 주연 배우들이 하는 역할인 거고, 후자, 그러니까 동력을 제공하는 캐릭터는 좀 보기 드물긴 하죠. 한니발 렉터 정도가 떠오르는데, 양들의 침묵에. 그 작품으로 안소니 홉킨스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잖아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자 역사상 극중 분량이 가장 적은 배우입니다. 한니발 렉터를 맡은 안소니 홉킨스 배우가요. 한니발 렉터가 양들의 침묵에 다 합쳐서 15분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한니발 렉터를 빼고 양들의 침묵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기생충 속 주연 배우는 송강호의 가족, 이선균의 가족, 이렇게 큰 그룹 둘이거든요. 이 2 가족이 각각 하나의 캐릭터를 맡았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따지면 사실상 모두가 다 조연인 거죠. 꼭 주연을 꼽아라라고 하면 송강호 정도긴 한데 조여정 배우가 물론 저는 기생충에서 조여정 배우의 연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인상 깊었고요. 진짜 세상 어려운 것 없이 곱게 자란 공주님이 부잣집 사모님 되면 저렇겠구나 싶은 모습을 너무 완벽하게 연기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극중 조여정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극을 이끌어 나갔나? 끊임없이 동력을 제공했나? 아닌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 이제 고상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알아서 평가해 주셨겠죠.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1945년 태평양 전쟁 막바지입니다. 한 전투기가 오오도 섬에 비상 착륙해요. 그곳에는 이제 정비병 위주로 구성된 수비대가 있습니다. 전투기의 파일럿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시키시마입니다.
기체 결함이 있다면서 비상 착륙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라고 정비대에게 요청합니다. 정비대의 정비반장인 타치나바,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타치나바는 이제 다 둘러봤는데 당신이 말한 기체 결함 못 찾겠는데 고장 안 난 것 같은데 라면서 시키시마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시키시마는 카미카제 특공대원이었어요. 출격 명령을 받은 그날 이제 죽으러 간다는 공포심에 기체 결함이 있다고 뻥을 치고 오오도 섬에 비상 착륙을 한 거죠. 타치나바도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 죽으러 간다는데 그게 뭐 맘 편히 되겠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요. 그날 밤 고질라가 오오도 섬에 출몰을 합니다. 언급했듯이 오오도 섬에는 이제 정비병 위주로 구성된 수비대밖에 없다 보니까 무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있긴 한데 뭐 총 몇 자루가 전부예요. 그래서 타치나바가 시키시마에게 전투기에 기관총 있으니까 그걸로 고질라를 쏴라. 그걸로 고질라를 무찔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키시마가 뭐 어찌저찌 조종석까지는 가는데 고질라가 풍기는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온몸이 굳어버려가지고 방화쇠를 못 쏩니다. 결국에는 타치나바와 시키시마를 제외한 정비부대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가는 함선에서 타치나바는 네가 방화쇠를 당기지 않아서 내 부대원들이 다 죽었어.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부대원들의 가족 사진을 시키시마에게 던집니다. 시키시마는 이제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이제 벌벌 떨죠.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키시마의 집은 도쿄예요. 이제 대공습으로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사망하셨고요. 이웃 사촌이던 스미코, 안도 사쿠라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스미코가 시키시마를 보자마자 아주 잠깐 반겨요. 시키시마. 잠깐만. 너 카미카제 아니었어? 근데 살아 돌아왔네? 이러면서 네가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내 자식들도 네가 네 한 몸 바쳐가면서 싸웠으면 죽지 않았을 거다. 이 빠가야로, 칙슈, 갸츠기 뭐 이럽니다. 근데 뭐 어쩝니까? 시키시마 입장에서도 살아 돌아왔으니까 계속 살아나가야죠. 이제 폐허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전쟁고아가 된 갓난아기 아키코를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일념에 홀몸으로 키우고 있는 노리코를 만나요. 이 노리코와 아키코는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시키시마 집에 눌러 살게 됩니다. 스미코 또한 이 아키코를 보면서 이제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노리코나 시키시마나 육아에는 되게 서투르니까 아기가 막 칭얼대고 하는 꼴을 이제 스미코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가가지고 뭐 젖먹이 할 사람은 있어? 아유 내가 못 살아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잠깐 일이 있으면 아이를 맡아주기도 하면서 시키시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미군과 일본군이 이제 전쟁통에 바다 곳곳에 온갖 기뢰들을 뿌려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거 작업을 시키시마가 맡기로 해요. 근데 노리코가 걱정을 하죠. 그런데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이러니까 이제 시키시마는 고수익을 안겨다 주고 특수 제작된 배를 탈 거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그 일에 선뜻 나섭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가죠. 그래서 선착장에서 전직 해군 출신인 선장, 그리고 해군 무기개발자 출신인 일명 박사, 전쟁 경험이 없는 다행이죠. 네. 견습생, 일명 애송이, 이렇게 셋과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특수 제작된 배는 허름한 목조선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씨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미국 기뢰는 자기장에 반응을 해가지고 목조선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시키시마는 해수면에 떠오른 기뢰를 총으로 맞춰서 제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면서 번 돈으로 고수익이니까 집도 수리하고 아키코 만난 것도 먹이고 오토바이도 사고 막 그래요. 노리코도 긴자 부근의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노리코와는 뭐 별다른 썸씽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같이 살았는데. 동료들은 이제 뭐 집에 초대해가지고 뭐 회식 같은 걸 하는데 둘이 부부가 아니라는 거에 일단 1차 충격을 받고
아키코가 그 누구의 친자가 아니라는 데에 2차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키코는 이미 두 사람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둘을 당연히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키시마는 이렇게 점차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잊을만 하면 오오도 섬에서 정비부대원들이 고질라에게 죽어나갔던 그날이 떠오르는 악몽을 꿉니다. 꿈에서 깨어나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이미 죽은 내가 살아있다는 꿈을 역으로 꾸는 건 아닌 건지, 막 깊은 죄책감에 몸부림을 치고 노리코에게도 막 절규를 하죠. 이 악몽에서 나를 꺼내달라. 그 와중에 고질라는 비키니 섬에서 일어난 크로스로드 핵실험에 피해를 입었으나 상처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몸집이 시키시마가 고질라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커져서 대략 50m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참고로 수영복 비키니 명칭이 이 비키니 섬에서 일어난 핵실험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험이 실시되던 시기에 한 그 수영복 디자이너가 노출도가 굉장히 심한 수영복을 출시를 하면서 상업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핵폭탄급의 반응을 기원한다라는 의미로 비키니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여하튼 고질라는 이제 일본 열도 부근에서 활동하면서 미군 잠수함이나 군함 같은 걸 막 박살내면서 일본 쪽으로 북상을 해옵니다. 미군도 고질라의 존재를 파악해내지만 소련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여있는 터라 고질라 상대로 군사작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게 일정 부분 군사작전을 허락합니다. 1만 톤 정도 되는 중순양함 타카오함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싱가포르에서 미군이 없애버릴 계획이었는데 그 배를 무장 해제 상태인 일본에게 야, 니들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 타카오함이라도 갖고 어떻게 좀 막아봐 이럽니다. 근데 그 배가 싱가포르에서 일본 열도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 기뢰 제거하는 시키시마 팀에게 시간을 좀 벌어달라는 임무를 하달을 해요. 일본 정부가. 당연히 외부 발설은 하지 말라고 하죠. 선장은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나라는 진짜 변하질 않는구만. 변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일침을 날리기도 합니다. 마침내 고질라가 등장을 합니다. 목선이 갖고 있는 건 방금 전에 수거한 기뢰 두 쪽과 기관총밖에 없어요. 일단 맞짱 뜹니다. 총을 쏴요. 씨알도 안 먹히죠. 기뢰 하나 던져가지고 폭파시켜 봤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기뢰를 고질라 아가리에 어떻게 저떻게 집어넣고 시키시마가 기관총을 따다다다다 쏴서 기뢰를 폭발시킵니다. 고질라 보란 쪽에 구멍이 뚫렸어요. 됐다. 야, 고질라 마탱이 갔다. 좋다. 응, 아니야. 재생돼. 이런 야, 튀어!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곧 고질라에게 잡힐 것 같아요. 정비부대원 따라서 시키시마가 고질라 밥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빠밤 타카오함이 두두둥장합니다. 모래반지 빵야빵야 쏘면서 막 고질라를 뚜까패요. 근데 이렇게 당할 고질라가 아니죠. 바로 타카오함에게 반격을 합니다. 그대로 타카오함이 두동강이 나는데 이제 타카오함이 싣고 있었던 온갖 무기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고질라가 나름의 이제 피해를 입고 가라앉나 싶었는데 푸른 바닷속에서 하늘색 빛이 맴돌더니 고질라가 방사열선을 쏩니다. 쉽게 말해서 파괴광선이에요. 파괴광선을 쫙 쏴요. 그러니까 이 타카오함이 무슨 원기옥 맞은 마인부 마냥 가루도 안 남고 사라집니다. 이때 이 파괴광선에 초토화되는 일대의 이 폭발 모습이 영락없는 핵폭발했을 때의 버섯구름 모양이에요. 고질라의 존재에 대한 은유가 담겨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도 고질라가 좀 중상을 입었는지 일보 후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타카오함을 잃은 일본 정부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답시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마저 알리지 않아요. 되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결국 고질라가 일본 도쿄 긴자까지 출몰해서 온 동네방네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긴자엔 누가 있죠? 그렇죠. 노리코 사무실이 있죠. 출근 중이던 노리코가 고질라 습격을 받아가지고 막 혼비백산합니다. 경계령을 들은 시키시마가 노리코를 찾아내서 고질라로부터 필사의 도망을 벌여요. 일본 정부는 탱크 4대로 고질라에게 저항을 해보지만 고질라는 생채기도 안 납니다. 바로 파괴광선을 일발장전합니다. 이 장면 연출이 정말 좋아요.
이 파괴광선을 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딜레이가 약간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근데 화면은 또 멋있으니까 약간 모순적인 감정이 드는데 결국 파괴광선을 쫙 쏩니다. 이 탱크와 함께 국회의사당이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러고 이제 후폭풍이 다가오는데 마치 그 터미네이터 2에서 사라 코너가 악몽을 꾸잖아요. 스카이넷이 쏜 핵에 LA가 초토화될 때 열풍에 사람들이 싹 다 쓸려나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랑 비슷한 일이 긴자에서 이제 펼쳐지려고 하는데 그 후폭풍이 시키시마와 노리코를 덮치려고 하는데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고질라는 마침내 일본 참교육에 성공할까요? 외로운 아키코에게는 동생이 생길까요? 그렇다면 동생의 생모는 노리코일까요? 스미코? 아닙니다. 예. 여튼 이 다음 이야기는 넷플릭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참 좋았던 점은 괴수라는 존재가 주는 이 위압감 그리고 공포감이 극 전체를 휘감고 있어요. 아니 그냥 흉폭하게 생겼다고 해서 잔악한 행위를 일삼는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김새를 어디부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묘사할 것인가가 공포감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 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주로 아래에서 올려다본 고질라의 모습을 자주 비춥니다. 그래서 고질라의 하반신이 자주 나와요. 얼마나 거대한지, 인간은 이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를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프닝 장면에서는 야밤에 인간 사냥해서 잡아먹는 장면으로 기강을 딱 잡아요. 이 장면은 마치 주라기 공원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인간들을 잡아먹을 때 아니면 진격의 거인들에서 거인들이 인간을 이제 두 동강 내서 먹을 때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만약에 진짜로 고질라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좀 현실적이었달까요? 이에 반해서 할리우드 고질라 시리즈들은 그냥 사이즈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를 주구장창 강조하는 방식도 이 원조 고질라와는 되게 다른 게 인간들과 사이즈를 비교한다기보다는 건물들,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하려고 해요. 이러니까 관객 입장에선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인간들이 입는 피해도 아까 언급했던 사회 간접 자본들이 박살나면서 압사당한다거나 아니면 괴수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치 좀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인명 손실이 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 괴수들도 다 제각기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얘네들이 인류의 자연 파괴가 초래한 참사다라는 은유가 섞여 있긴 하지만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찌됐건 저 괴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온갖 사회 간접자본 다 부수면서 그 사회 간접자본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 다 죽여놨는데 알고 보니 얘네들이 이런저런 좀 불쌍한 사연이 있대요 라고 하면 내가 고질라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인간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고질라 그래도 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 과학자들은 왜 저렇게 고질라를 감싸고 돌지 못해가지고 안달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막 새로운 괴수가 나타나고 걔를 고질라가 막 무찌르면서 고질라는 결국엔 인간 편이었어요. 짱짱. 이런 식으로 할리우드 시리즈들은 좀 끝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름의 문법 체계가 생겨서 식상하죠. 근데 얘는 -1은 호러입니다. 호러. 그냥 고질라가 등장을 하면 과연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깽판을 칠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최근에 제가 또 메가로돈 2,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 등을 봤는데 언급했듯이 얘네들은 이제 풀샷만 사회 간접자본 주변에서 주구장창 보여줘가지고 이제는 얘네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어요. 피라미드 옆에 서 있고 무슨 웬만한 크루즈 배들보다 메가로돈이 훨씬 더 크다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귀여워 보일 때도 있어요. 사람 깔리고 막 작살이 나는 장면도 그냥 훑고 지나가니까 일부러 좀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 안 하는 것도 있겠죠. 파괴된 도시는 어떻게 재건되고 있는지, 그럼 파괴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2014년 고질라에서는 살짝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 외에 소위 몬스터 유니버스 영화들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음 시리즈부터는 더 큰 놈, 더 센 놈만 주구장창 보여주니까
뭐 유명 배우가 나오든 뭐 CG가 기깔이 나든 약간 동물농장 보는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원은 그렇지가 않다. 동물농장이 아니라 정말 괴수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판 고질라를 사실상 이번에 처음 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옛날에 고질라 2000인가? 라는 걸 보긴 했는데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본판은 그래서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간 할리우드판 몬스터버스에서 받았던 실망감들을 많이 상쇄시켜줘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사의 층위도 할리우드와는 좀 남달라요. 고질라가 아무래도 계속 나오진 않으니까 인간 파트가 이런 괴수물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했다면서 자책하는 군인, 이런 군인을 무시하는 정부, 주변의 냉대, PTSD, 이 PTSD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유사가족, 결국 마음 잡고 극복해 나가려는 찰나 이 모든 거를 앗아가버린 고질라 등이 엮여있다 보니까 확실히 인간 파트가 할리우드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리우드 파트는 야, 저 괴물 뭐야? 갓질라. 갓질라야? 야, 어떡하냐? 제가 다 부순다, 갓질라가. 야, 어떻게 좀 뭐 막아봐. 잠깐만. 야, 쟤도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 우쭈쭈 우리 고질라 착하지? 일로 와봐요. 그래 아유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유 이제 다 정리됐어요. 정리됐네. 뭐야 저건 또 다른 괴수가 출몰했네. 고질라 도와줘 해서 고질라가 출동해가지고 고질라가 그 괴수를 물리치면 깜발해 고질라 화이토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죠. 이런 것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보는데 인간 파트가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필이면 주인공이 카미카제 출신이고 하필이면 주인공이 참전했던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어서 거슬릴 뿐이죠. 좀 많이 거슬리긴 하던데 여하튼 다음 좋았던 점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가성비 최강 CG였습니다. CG 완성도가 확실히 높아요. 이질적인 장면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시각효과 부분에 오른 경쟁작보다 더 낫다까진 아닙니다. 애초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CG는 곧 돈인데 제작비만 앞서 언급했듯이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가오갤 3보다 더 나은 CG를 기대하는 건 놀부심보죠. 150억도 안 되는 영화한테. 다만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한 게 보입니다.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감독이 이제 시각효과 감독도 겸했잖아요. 감독 그 CG 회사 직원이 총 35명이래요. 8개월 동안 후반 작업을 했다고 하던데 참고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CG에만 4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직원 수도 차이가 남다르죠. 감독이 이런 완성도 높은 CG를 구현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다 같은 층에서 일한다. 내가 시각효과 감독도 겸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직원한테 바로 가가지고 내가 야, 이 숏 좋다 이거. 잠깐만 이거는 좀 바꿔봐 라고 내가 바로 말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즉시 내가 그 직원한테 가서 이 빠가야로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다. 근데 할리우드 시스템은 아마도 내가 추정컨대 감독이 늘 사무실에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우선 CG 감독 뜻대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나서 CG 감독이 연출자에게 보여주겠지. 그러면 만약에 연출자가 이거는 내가 원했던 CG 방향이 아닌데? 야, 다 바꿔. 와 같은 비효율적인 방식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근데 나는 연출이랑 CG 다 도맡으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확고한 이미지가 있고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구현 가능한지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시간과 업무를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분명하게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일 처리가 좀 간소화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이런 수준 높은 가성비 최강 CG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이후 55년 만에 해당 영화 감독이 시각효과상의 직접 수상 대상자가 된 거죠.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는 수상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 돈과 이 인원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할리우드 너넨 뭐 했냐? 라면서 이 할리우드 제작 풍토에 좀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일전에 비판했듯이 CG가 마치 영화의 전부인 것 마냥 과시일변대로 점철된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CG는 기술적인 요소다라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서사를 풍족하게 만드는 쪽으로 CG를 적극 활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회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카데미 특유의 정치적인 결정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한테 뉴클리어 밤 2방 맞고 쥐쥐친 Japanese 얘네들이 그때 그 시절 와우 Pacific War 배경으로 와우 Oriental Monster of Monster Godzilla movie made us very cute 쌈뽕하네 Quality so good Japanese film develop a lot yeah here's my vote 이러지 않았을까. 감독도 또 다른 인터뷰에서 아카데미 회원들이 고질라 모형 뒤집어 쓴 특수분장 고질라만 보다가 CG로 만든 고질라를 보면서 야 과거 고질라는 이랬었는데 와 같은 향수에도 빠지고 야 이제는 CG로 이만큼이나 구현 가능해졌어? 라는 좀 놀라움을 동시에 겪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here's my vote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카데미가 매우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집단이다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오펜하이머가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비롯한 주요 부분 휩쓸 가능성도 당시에 높았으니까 뭔가 좀 밸런스도 맞고요. 저는 기생충도 아카데미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수혜를 입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 당시 오스카 시상식 전까지만 해도 영화 전문 매체들이 주요 부분을 예측했을 때 각본상하고 국제영화상은 기생충이 수상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내다봤어요. 대신에 작품상하고 감독상의 경우에는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이 좀 더 우세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었거든요. 오스카 직전에 열리는 온갖 시상식에서 1917이 감독상이랑 작품상을 거의 다 싹쓸이해 갔습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 받았잖아요. 작품상까지 받고. 이 감독상 받을 때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 스파이크 리 감독이 팡준하오라고 하자마자 이제 감독들 표정이 딱 잡히는데 샘 맨데스 감독만 표정이 약간 입을 삐쭉 내밀면서 아쉽네. 놔줄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이때 오스카가 한창 또 내로남불에 빠졌을 때입니다. 할리우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잖아요. 맨날 트럼프 욕했었고 정작 얘네들은 당시에 미투,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으로 평판이랄 게 전무해질 정도로 깎여 나갔었고 오스카 is too white이라는 비판을 늘 들어왔잖아요. 이러니까 트럼프도 어디 선거 유세만 나가면 혹은 기회만 잡으면 아니 누가 지금 누구를 욕하냐. 너네들은 위선자야. 누가 누굴 욕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우린 그런 집단 아닙니다 라고 어필하려고 기생충에게 감독상이나 작품상 쪽에 높은 평가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생충은 정말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받을만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힘들다. 근데 정작 이래놓고 트럼프 이 사람은 기생충한테 작품상 줬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선거 유세 중에 아카데미를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온갖 거 다 가져가는데 이젠 영화상마저 가져간다고 이딴 게 어딨냐고. 이 양반은 참 클래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바로 긴자 습격신인데요. 가성비 훌륭한 완성도 높은 CG의 촬영, 연출, 3박자가 고루 합쳐져서 정말 압도적인 스펙타클을 보여줍니다. 인간 시선 위주로 고질라를 먼저 딱 보여줘가지고 위압감을 조성하고 그 고질라가 인간이 개미 밟듯이 긴자 시민들을 막 들여밟는 장면으로 공포감을 안겨요. 그런 다음에 깽판을 치면서 온 동네 다 부수면서 막 일대 대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기를 쫙 모아가지고 파괴광선을 빵 쏘는데 와 그때 긴자가 쫙 초토화 되거든요. 그 장면을 딱 풀샷으로 보여주면서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 기승전결이 지렸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장면만이라도 좀 극장 환경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은 일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아쉬웠던 점 때문인데요. 우선 다른 아쉬웠던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라가
도쿄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 무슨 방사능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줄 알았어요. 일단은 일본 부근이 고질라의 영역이라는 것까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역을 침범하는 미군 잠수함을 작살내는 것까지도 뭐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일본 본토를 못 가서 안달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딱히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고질라에 대한 은유를 좀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고질라의 기원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핵폭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핵실험에 대한 은유다, 나아가서 뭐 자연 파괴 일삼는 인류를 향한 자연의 복수다라는 뜻도 있어서 뭐 고질라는 애초부터 인간 혐오가 내재돼 있다라고는 하는데 좋았던 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리우드 고질라나 이제 몬스터버스 시리즈에는 괴수들이 날뛰는 저마다의 이유가 나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나름의 이유도 없어요. 최소한의 이유가 없어요. 왜 꼭 일본이냐? 야 하와이는 안 가냐? 그거 얼마나 좋은데 마 라는 이제 생각이 뿜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설명을 도맡고 있는 박사 캐릭터가 고질라가 왜 저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오고 있는 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아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사라도 있었으면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를 은유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얘는 왜 자꾸 도쿄로 오는겨? 뭐 오사카를 가도 되고 후쿠오카를 가도 되고 삿포로를 가도 되는데 왜 자꾸 도쿄만 오는겨? 다 떠나서 뭐 저기 뭐 저 하와이는 안 가는겨?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보는데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긴자 습격 장면이 너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 긴자 습격 장면 때까지가 영화가 되게 흡입력이 높아요. 재밌어요. 그때까지가 딱 1시간 20분인데 그러고 나중에 40분, 이 영화가 총 2시간이니까 이 후반부 40분의 내용이 2000년대 초반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흥행을 거뒀던 영화나 드라마의 흥행 작법을 그대로 따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애송이가 자기도 고질라 대항전에 참여하겠다. 무슨 역할 맡으면 되냐라고 하니까 선장이랑 박사가 너는 그냥 여기 남아있어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축복을 받았고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있는 네가 굳이 사지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남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애송이가 막 그래도 전 가고 싶습니다. 선장님 저 정말 이대로 두고 보내실 겁니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선장, 박사 그리고 동료들이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제 고질라와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질라가 물속에서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있으니까 와 이대로 가면은 우리 함선이 가라앉겠다. 이거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무전기가 지지직 울리더니 야래 못 말리는 선장님 이러면서 갑자기 애송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무슨 야인시대야? 이랬어요. 왜냐면은 야인시대에서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두한이 혼자 가게 내버려둘 줄 알았나? 우린 식구야 식구. 아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기로 한 거 아니었어? 저도 왔습니다 오야붕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어선들이 관등성명 되면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야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선장은 이 자식 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대사를 치잖아요. 뭐야 이거 이거 언제적 작법이야. 너무 유치해가지고 좀 많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바다에서 언제 고질라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어선들이랑 함선이 순식간에 다 연결돼요. 야 무슨 일처리 속도가 적벽대전의 조조 해군이랑 맞먹어요. 완전히 자기네들의 감동을 위해서 모든 개연성을 파괴하는구나. 참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 일본 감성이 좀 너무 심합니다. 이 치사량이 넘쳐요. 일단은 저는 나중에 일본 여행 가면 아무 민간인 집이나 들어가서 그냥 절대 안 나가고 뻗팅기려고요. 들어앉으면 그냥 식구로 받아주더만. 여러분 이거 일본 여행 팁입니다.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들어앉으세요.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 이 도계자 박으면서 오네가이시마스 하는 장면이 원없이 많이 나와요. 간절한 건 알겠는데 그 표현에만 너무 기대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야 저거 말고 다른 거 없냐? 그냥 오네가이시마스랑 도계자 박는 것밖에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점은 마지막 경례 장면입니다. 이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경례의 대상이 고질라잖아요. 유수의 영화 매체들도 전부 다 그 고질라에게 경례를 하는 걸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든 핵폭탄에게 경례한다는 거잖아요. 뭐야 이게? 비록 네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고 나의 삶을 완전히 지옥도로 만들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멋진 싸움이었다. 이 싸움을 내 영원히 기억하마. 뭐 이런 뜻이야? 뭐야 이게? 미국 영화 전문 매체의 리뷰를 보니까 고질라는 인간이 만든 산물이고 고질라가 저지른 파괴도 결국 우리의 잘못이라는 죄책감 때문이다. 그래서 경례를 하는 거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 뭔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네가 내 가족 다 죽이고 네가 내 삶의 터전 다 망가뜨렸지만 결국 너를 만든 건 내 잘못이니 너에게 나를 보낸다 하면서 경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후반부가 좀 많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민간인들이 못 구하는 장비가 없어요. 아니 전후에 군대가 해체돼가지고 무장 해제 상태인 일본인데 제 아무리 전직 군인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고질라 대항단을 결성했다곤 하지만 결국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 민간인 신분으로 함선을 구해 전투기를 구해 전투기에 탑재하는 각종 무기 폭탄 다 구해 이거 너무 쉽게 구하니까 제가 일본 역사에 무지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각종 장비를 공급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라는 말을 내뱉는 정부 쪽 인물이라도 나왔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자국민들을 사지로 내몬 작자들이니까 정부 비판 논조도 유지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장면도 없이 그냥 민간인들이 척척척 다 필요한 장비들을 구하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반쪽짜리 반성이라는 겁니다. 카미카제 옹호나 피해자 코스프레. 야, 뭐 니들 핵 맞아봤어? 야, 민간인인 우리가 뭘 잘못을 했는데? 사과해요, 나한테.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이 정보 통제는 이 나라의 특기다. 뭐 이 나라는 변하질 않아. 뭐 변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정부 비판 대사도 꾸준히 나오긴 하는데 하지만 일본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인 태평양 전쟁을 그저 하나의 재앙 정도로만 여기면서 우리도 고생했다라는 태도 또한 함께 견지를 하거든요. 미국 관객 입장에서는 그래 뭐 승자의 여유랍시면서 쿨한 척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식민 지배로 온갖 착취당했던 야만의 시절을 잊을 수 없는 한국인으로서는 이게 와닿을 수가 없죠. 암만 반전 반핵 메시지를 내세워도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올 뿐이고요. 뭐 상상해보자고요. 2차 대전 전후로 이제 독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나빴던 건 나치고 야 우리도 우리만의 아픔이 있었어.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유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쪽짜리 반성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참 아쉬웠다. 이런 정서가 한국 극장 개봉 불발에 이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이 소리 소문 없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유 또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불편한 정서가 개봉 불발의 핵심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본 괴수물이 한국에서 돈이 안 돼요. -1의 전작이자 일본 개봉 당시 -1보다 훨씬 더 흥행에 성공한 신 고질라. 참고로 여기서 신은 새로울 신뿐만 아니라 God을 의미하는 그 신, 그리고 이제 진실까지 포괄한 의미인데 음은 같지만 각기 다른 표기의 한자를 전부 다 담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도 New Godzilla가 아니라 신라면 할 때 신, SHIN이에요. 이 신 고질라, 현지에서 개봉하고 한 6개월 지나서 2017년 초에 개봉을 했는데 관객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5,500명 들었습니다. 5,500명. 찾아보니까 이 신 땡땡 유니버스가 있더라고요. 일본도 일본 나름의 뭐 몬스터버스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 울트라맨 2023년 개봉했을 때 국내 관객 수 2,000여 명이었습니다. 신 가면 라이더 올해 우리나라에 개봉해서 8,000명 모았습니다. 얘네들에 비하면 자전차왕 엄복동은 천만 영화예요. 그럼 할리우드 거는 잘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2019년에 개봉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는 35만 명, 21년도에 개봉한 고질라 vs 콩은 70만 명, 올해 개봉한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는 51만 명입니다. 아니 불편한 감정이든 뭐든 내 이익만 된다면 현충일 날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우길기까지 걸어놓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 같으면 이 영화를 수입했을까? 안 합니다 저도. 아니 뭐 내용도 내용인데 뭐 안 될 거 뻔히 보이잖아요. 이 영화는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봉이 불발된 거 아닐까. 아마 이 영화가 전 개봉했었어도 -1이 100만 명도 못 모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아니 연인들이 자기야 오늘 무슨 영화 보러 갈래? 수지 박보검 나오는 원더랜드 보러 갈래?
아니면 가미카제 특공대원이 PTSD에 쩔어 살다가 고질라 뚜까 패면서 자신만의 전쟁을 극복해 나간다는 고질라 -1 뭐라 갈래? 어머 자기야 고질라 -1 너무 감동 스토리다. 완전 이거 럭키비키잖아. 보러 가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 고질라보다는 많이 받겠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성적은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질라 -1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거슬리는 시대 배경 그리고 가미카제 주인공 설정만 제외하면 진짜 공습 장면까지 1시간 20분까지 재밌습니다. 가성비 훌륭한 기술력 보는 맛도 있고요. 하지만 후반부 40분이 너무 오그라들어서 점수를 좀 많이 까먹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감정도 점수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고요. 그래도 볼만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질라 -1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고생했구나. 그랬구나. 근데 왜 와닿지를 않냐? 입니다. 너네 그 전쟁 극복하느라 뺑이 친 건 알겠는데 야 너네 식민 지배했잖아. 우리는 어땠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요봄남봄 7번째 에피소드 고질라 -1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녹음 퀄리티는 괜찮았나요? 이 스튜디오는 방음벽이 너무 얇네요. 음악 소리가 너무 많이 끼어든 것 같은데 들으시는데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피드백 moviequizba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인사이드 아웃 2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1을 봤을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인사이드 아웃 2가 과연 그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보신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이드 1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절대 못한 영화가 아니다 라는 평이 중론이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집에서는 고질라 -1 보시고 연인과 가족 손잡고 극장 나들이 하셔서 인사이드 아웃 2 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연인이 없다고요? 저는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7번째 에피소드 고질라 -1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